카카오도 좀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쯤이면은 충분히 또 반등을 준다고 봐야죠. 저는 거품으로 봅니다. 금융주, 보험주, 건설주 지금 보면은 배당 수익률 좋죠. 그다음에 뭐 가치 많이 가지고 있고. 기준은 일단은 회사 PBR이 어떤 정도 돼야 되겠죠. 사장같이 PBR이 1 이하야 되겠죠. 그럼 이번엔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저도 이거 매번 나오는 분들한테 질문하니까 좀 어쩔 땐 지겹기도 한데 워낙 이거에 그 뭐랄까 물리신 분들, 네.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뭔가 그 자기만의 어떤 그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카카오 많은 분들이 좀 반등을 뭐냐 이렇게 빠르게 급락한 상황에서는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쉽게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다들 걱정하거든요.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좀 어떻게 보면 뭐 녹록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카카오나 네이버도. 왜냐하면은 일단은 정부가 칼날을 빼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부 규제가 솔직히 나왔습니다. 원래 뭐 정부 정책이 반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 소나기는 피해 가야 된다시피 뭐 원래 사실은 나오는 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매도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규제가 발표되는 날. 네네네. 제가 우리 채널에서 그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일단 차트상으로도 깨져버렸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여지 끝까지 그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이제 밑에 자회사 상장 그다음에 밑에 이거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수십 개가 있으니까. 수십 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지금 날개들이 잘려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내가 봐서는 거기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익으로는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그걸 개선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내실화는 분명히 될 거예요. 그 기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단 내가 봐서 반등이 나와도 좀 어떻게 보면은 데드캣 바운스 뭐 어쨌든 좀 그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매도의 시간이다. 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차트를 가지고 네. 그때 깨질 때 차트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이렇게 매도했어야 되는지 또 뭐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그러니까 카카오를 통해서 주식 공부를 하는 거지. 비법인데 비법이니까 물어보지. 비법 안 비법도 아니고요. 뭐 사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네. 얘도 보면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그렇죠. 많이 올랐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뭐 10배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보자. 이게 얼마나 월봉상으로 한번 볼까? 얼마나 올랐나? 2만 원에서 17만 원 가까이 가서 10배 올랐네요. 그래, 거의 많이 그 정도 되죠. 그죠? 거의 뭐 10배 올랐는데, 이게 사실은, 몰라. 제 같은 경우에 이럴 때 사서 지금 같은 안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중간에 팔았을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떻게든 보면 이게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뭐 캔들 강의부터 하면은 캔들 강의에서 우리가 알려주면은 사실은 여기서 사실은 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도를 했을 거예요. 왜요? 네. 이게 캔들상으로 나오는 건데 하락 장악형이 뜬 거예요. 거래도 터지고 양봉이 있고 양봉을 장악하는 하락 장악형이 떴어요. 이거는 이제 캔들상으로 아주 위험한 차트고 그리고 뭐 제가 얘기했는데 상장 전으로 나는 주식을 카카오를 팔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상장 전으로 그 자회사 카카오뱅크. 뱅크. 그게 상장 후였어요. 아마 후고 카카오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그때가 피크치를 친 거예요. 카카오뱅크. 아마 카카오뱅크가 상장했다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얘도 따라 등달아 올라갔다가 이때가 이제 피크치를 쳤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거래가 작은 게 아니에요. 거래가 많이 터졌죠. 거래가 많이 터진 상태에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 못 벗어나고 오히려 계속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라도 팔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 좋다. 좀 참아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꿈이 있으니까 뭐 괜찮아. 근데 여기가 얼마지? 14만 원이에요. 14만 원이 어떻게 생명선이에요. 생명선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박스권으로 지지를 보면 여기 박스권이에요. 꼭 뭐 차트라는 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는 거고 참고만 하십시오. 일단 뭐 여기 17만 원에서 여기 중심선에서 여기가 중심선이라고 보고 요 상황인데 여기서 14만 원을 이제 그날 깨버렸어요. 그날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그래서
그래서 나는 이제 주변에 우리 뭐 사이트도 올렸지만 도망가라, 안 좋다 차트상으로. 그러면 이제 어디서 지지받을 수 있냐? 그럼 결국 여기가 지지선으로 받을 수 있는 데가 여기가 딱 12만 원이더라고요. 12만 원. 예. 그래서 지금 12만 원 전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고. 그래서 요거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뭐. 근데 꼭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반등이 주면은, 제 같으면은 14만 원 전후면은 오히려 이제 매도하지 못했으면 분들은 매도하는 게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손실을 보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네. 일단은 거기서 매도하는 게 낫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고, 근데 이제 꿈을, 미래를 계속 끌고 가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어차피 과점이고, 회사는 어차피 경쟁 상대가 없잖아요. 경쟁 상대가 없고, 계속 이익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개선될 거예요. 실적이나 상당히 잘 나온다고 봐야죠. 결국은 이제 꿈이 좀 많이 사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가 규제가 되고, 좀 완화가 되고, 카카오도 좀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쯤이면은 충분히 또 반등을 준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언제냐? 그거는 저도 몰라요. 뭐 12만 원이 될지, 뭐 10만 원이 될지, 그거는 뭐 좀 충분히 횡보를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거 보여져요. 뭐 기간 조정이 어떻게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뭐 이 회사를 내가 싸게 샀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는 분명하니까.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끝은 아니죠. 예. 잠시 이제 어떻게 보면 철퇴를 이제 한 대 맞았으니까 정신 차리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그냥 네, 들고 가시고. 그리고 심리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네. 그래서 뭐 차트가 깨졌다고 해서 차트를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생각하고 회사 가치를 생각하면 굳이 안 파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좀 카카오하고는 다른 상황이다.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도 다른 상황이라 좀 그래도 얘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런 거 법무팀에서 다 미리 예전에 한번 맞아가지고 그렇죠.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차트 상은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얘도 보니까 차트 상으로도 얘도 보면 진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얘는 지지 라인이 있네. 그나마. 또 얘도 여기가 깨면 안 되는 데를 여기가 언제냐 42만 원 요정도를 겨울 그날 깨버렸어요. 그러나 얘는 저항선이 그래도 여기 밑에가 많네요. 저항선이 많아서. 자, 지지선이 많아서 여기서 충분히 반등주 왜냐하면 좌측에 보면 지지 라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봉상으로 그렇고 월봉상으로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여기가 또 밀린다면은 이제 다음은 이제 30만 원대. 네. 그래서 뭐 충분히 여기는 뭐 그래도 지지 라인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나 얘도 보면 주봉으로 보니까 오파동은 다 했네요. 오파동은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점은 파동상으로는 이제 큰 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금리 인하기에는 특히 성장주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파동의 상승이 다 끝나고 나면 하락은 몇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A파, B파, C파로 되기도 할 때 D파, E파까지도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너무 많네 종류가. 이게 보통 A, B파, C파라고 이게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제가 봐서는 D파, E파가 나올 때가 더 많더라고요. D파, E파는 어떤 모습을 띄워요? 반대죠. 이렇게 하락을 하면 뭐 최근에 하락한 게 뭐 있나? 반대로 하락을 한다면 한번 과거를 한번 가볼까요? 뭐 이렇겠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하나, 뭐 둘, 셋 이렇게 하락하는 게 이제 A파, B파, C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C파라는 게 3파 이렇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것도 파동이 3개 또는 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3개 또는 5개가. 역시. 상승한 만큼 또 하락도 그런 파동이 필요하다. 비슷한 파동이. 네네. 이렇게 보면 얘도 보면 거의 5번 마감을 했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플랫폼 기업이고 미래 성장주였는데 꼭 들고 가야 되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만큼
정부 정책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요즘 그와 관련해서는 수소와 수소. 관련해서 정말 정부에서 엄청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도 거기에 호응하면서 네. 막 연합회 만들고 네. 막 사업 투자하고 네. 이 수소와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것도 좀 단기적인 걸로 봐야 돼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역으로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가 뭐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얘기하는 거 아니면 수소 에너지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차나 수소 에너지, 네. 수소 경제. 네, 수소 경제. 그리고 에너지 쪽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괜찮게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어차피 에너지가 부족하고 수소로 발전으로서 하는 거는 저는 좋게 보는데 수소차로 하는 거는 너무 한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부생 수소를 만들어야 그나마 이게 효율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수소를 만들려면 수소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소가 한계가 있는 데다가 그럼 수소를 만드는데 그 비용을 들여서 또 만들어서 그래서 뭐 그걸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만들어내고 그걸 또 이용해서 하더니 사실은 앞뒤가 맞는 거죠. 거기다가 또 수소를 날라야 돼요. 그럼 수소를 날라야 돼서 그걸 날라가지고 또 충전소에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그럼 수소를 차에다가 그러면 또 그걸 에너지로 만드는 기기가 상당히 또 비싸요. 그것도 무거운 걸 하나 다 더 달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차값은 더 비싸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절대 이거는 그러다가 그걸 정부 지원이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커나갈 수 없는 산업이다. 할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다. 뭐 대형이나 뭐 버스나 뭐 이런 거 한정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걸로 해가지고 큰 돈을 벌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B2C가 돼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거기는 제가 봐서는 제약이 너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소는 한계가 저는 이제 제가 봐서는 여기에 이렇게 정부나 뭐 현대차에서 투자하는 거는 현대차에서 많이 하죠. 하는 거는 좀 리스크하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차라리 오히려 이쪽으로 더 쏟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수소 테마주로 해서 많은 주식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많이 올랐죠. 예, 예. 네, 많이 오르죠. 네네. 지금 뭐 어떤 주식이 있죠? 뭐 하여튼 여러 개 있는데 많이 올랐죠. 예, 네, 네.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근데 어때요? 그런 것들 그러면은 좀 거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거품으로 봅니다. 거품으로 보고 지금 그걸로 사실 이익 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상하 프론테크 그다음에 또 무슨 회사가 있더라? 그래서 뭐 코롱 인더, 코롱 인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기 효성 첨단 소재. 네네네. 예. 근데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그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도 보니까 막 네. 많이 오르고 있던데 네네. 다 거품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익으로 결국은 나와야지 그 기업이라는 거는 이익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반영되기까지는 뭐 제가 봐서는 한 10년, 20년 돼야 될까? 뭐 타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저는 투자하지 않겠다. 네, 저는 몰라. 저는 일단 사는 건 아니다. 사는 건 아니다. 사는 건 아니다. 오히려 뭐 원래 제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가 보통 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선점하고 있다가 테마가 불면은 하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테마가 이렇게 막 탈 때는 저는 절대 안 삽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은 테마가 형성되고 막 붐이 나면은 이제 중간쯤에 뛰어들어가지고 뛰어들고 가잖아요. 또 거기다가 트레이더들이 주로 이제 트레이드를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미 저는 형성된 테마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2차 전지도 또 보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쪽에 뭐 특히 뭐 소재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도 제가 봐서는 이제 좀 과하게 많이 올랐다.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 대표님은 이제 여기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그럼 어디에 투자해요?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어디예요? 앞으로 예. 유망한 섹터. 사실은 이제 성장 주는 쪽에 새로 커 나오는 기업들은 찾아야 되겠죠. 새로 뭐 그렇죠. 커 나오는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비상장에서 오히려 커 나오는 기업들 뭐 메타버스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장 회사에서는 원래 금리가 벌써 우리나라는 인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지금 이게 성장주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꿋꿋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가치주들이 가치주라고 하는 거죠. 가치주가 일명 가치주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건설주, 서물서물 올라가고 있고 보험주,
뭐 은행주, 뭐 증권주는 뭐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조정 주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금융주 섹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꿋꿋하게 좀 있어요. 꿋꿋하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나 오히려 뭐 이런 것들이 꿋꿋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한번 뭐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현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뭔가 새로운 뭔가를 찾기보다는 네. 이런 가치주에 집중하는 게 지금은 더 낫다. 현대건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오히려 지금 다른 걸 깨지고 있는 얘는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화재 한번 볼까요? 봐보세요. 얘는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 옆으로 기고 있다가 슬슬 올라오죠. 금리 그렇죠. 인상기 최고 수혜주들이 보험주들이잖아요. 그리고 보험주들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은행주들도 보면 예를 들면 이것도 뭐 이제 이렇게 올라긴 올랐어도 우리금융. 예, 뭐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얘들은 뭐 배당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치잖아요. 그리고 이 실적도 잘 나오고 이 세 섹터는 금융주, 보험주, 건설주 지금 보면은 배당 수익률 좋죠. 그다음에 뭐 가치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013년도, 17년도 물론 성장주들도 같지만은 그다음에 가치주들도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가치주들이 스물스물 올라가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포스코 이런 것들도 볼까요? 철강주. 예. 포스코도 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뭐 이게 뭐 성장주처럼 이렇게 확 가지는 않겠지만 꿋꿋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성장주에 대해서 작년처럼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작년 같은 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신기하게 가치주들은 성장주들은 빠지고 있는데 가치주들은 어떻게 보면 스물스물 오히려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이제 또 대선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정책적인 방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이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 부동산 문제 해서 건설주가 괜찮아 보인다. 그렇죠. 건설주는 어차피 또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부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은 참 많은데 저는 우리 배 대표가 개인적으로 그럼 건설주 가운데서 좀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을 어디로 생각할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종목이요? 네. 종목은 이렇게 말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종목은 뭐 사실 뭐 증권사 직원도 아닌데 뭐. 솔직히 뭐 내가 원래 뭐 대형주 섹터는 원래 중소형주에 강하잖아요. 네. 제가 중소형주에 강하다 보니까 중소형 섹터 중에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그거는 또 너무 수급이 확 몰리니까 대형주는 내가 뭐 이게 될 것이다. 원래 지금 어쨌든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제 수혜를 보겠죠. 대형건설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를 보고 사니까. 그렇지. 그리고 수량도 많을 거고. 그렇죠. 수량도 많을 거고. 그러나 이제 뭐 지방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커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신공룡이라든지 뭐 계룡건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치주에 속하죠. 그래서 뭐. 그 두 업체 한신공룡은 잘 모르겠는데 계룡건설은 제가 예전에 본 기억으로는 퍼가 되게 낮은 걸로 기억이 되던데. 그게 뭐 PER이 뭐 2대 되거든요. 2대. 되게 지금 낮은 올라서 뭐 2대. 근데 1대 될 수도 있어요. 1대도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게 1대였어요. 근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주가가 그 정도 되는 거는 그게 그 가격이니까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성장성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그 기업이 아니 이 회사가 1년에 아니 1,000억짜리 회사다. 1,000억을 벌면은 솔직히 그 1,000억을 벌기 위해서 1,000억을 벌면은 보통 밸류에이션이 뭐 2조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뭐 성장 기업들 같은 거. 근데 이 1,000억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벌써 2조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매년 1,000억씩 벌고 있는 거예요. 1,000억씩 벌고 있는데 시총은 뭐 1,000억, 2,000억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것도 대신에 거기서 그것도 하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회사 가치가 있고 배당도 받고 그게 또 물론 완전한 성장성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회사와 같이 뭐 배당 벌어 1년에 1,000억씩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면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시세 차익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대선 전국 시점에서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배 대표 생각으로는 대형주가 더 상승 폭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중소형단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번에 나왔을 때 올해는 아마 개별주 장이다. 개별주. 왜냐면은 5년에 한 번씩 주로 이제 개별주 장이 온다 그랬고 그때가 이제 올해거든요. 왜냐면은 대선의 테마가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대선 테마들이 올해도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지금도 아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이 바뀌면은 예를 들면
지금 뭐 현 정권은 이제 원자력 뭐 위주였다면 원자력 그린 에너지였다면 원자력이 참 없는 저 수소 그린 에너지면은 이제 다음 정권이면 원자력이 오히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할 수 있는 정책들 오히려 만약에 그런 정책들을 잘 살피는 것도 방법이고 뭐 지금 뭐 그래도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는 인물하고 뭐 꼬투리를 잡히면은 그걸로 이제 많이 움직여요 주가들이. 그럼 워낙 그게 변동폭이 크니까 이 주린이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하시려면은 미리미리 이렇게 사가지고 있다가 테마주로 엮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매도해야 되는데 따라 들어가면 바로 물리는 거죠. 예, 바로 물립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섹터는 올해는 중소형주들이 강하고 그리고 뭐 그러면 건설주도 우리가 보통은 대형주가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기는 하지만 주가의 상승폭은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럼 중소형주를 고를 때 뭐 개별적으로 이름을 얘기하면은 좀 뭐 수급이 좀 교란될 수 있으니까 영향력이 크셔가지고. 자 그러면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중소형주단에서 기준만 알려준다면 뭐 PER이 낮은 거? 네. 아니면 뭐 어떤 기준? 일단은 기준은 일단은 회사 PBR이 어떤 정도 돼야 되겠죠. 사상가치 PBR이 1 이하야 되겠죠. 사상가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망하지 않아야 PBR이 1 되니까. 이하. 네. 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사상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을 고르고 그다음에 뭐 매출액 성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익 성장이 높은 기업이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매출액 성장이 있는데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자, 그런 기업들이 보면 저평가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익이 뭐 오히려 적자가 나고 그게 이제 이익으로 막 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이제 오히려 막 턴어라운드 기업으로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그런 기업을 찾고.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실적이 별로 작년에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 막 되게 좋아지고 있는 기업. 네네. 그렇거나 아니면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현금을 가지고 다른 신사업을 아예 어떻게 보면 사업 모델이 바뀌는 경우. 전혀 원래는 이 사업이었는데 지금 뭐 약간 뭐 별 사양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신사업으로 좋은 먹거리를 이제 사는 기업들. 아, 이거는 일반 중소형주 단에서. 네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건설주에서는. 건설주도 일단 중소형주가 더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수익률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하려면 중소형주가 훨씬 좋을 수 있죠. 올라가는 것도 중소형주들, 그게 대형주들은 뭐 10% 올라가면 중소형주는 한 20%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런 기준으로. 네.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과 뭐 차트까지 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끼가 있는 종목이죠. 끼가 있는 종목을 골라내니까 거기서 수익률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 거래가 터지거나 더 끼가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끼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요? 근데 주로 이제 뭐 거래가 터진 거죠. 아, 거래량이 터지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뭐 기관이 되든 수급 기관이 되든 외국인이 되든 이걸 쥐고 이렇게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기업.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기준으로 건설주 혹은 뭐 대선 정책 관련해서 이런 기준으로 주식을 찾으신다면은 오히려 수소차 혹은 수소 경제와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항상 미리 선점해가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모두가 수소 하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오히려 이런 그 생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동의가 좀 되네요. 네.